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저는 이 법을 자유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악법을 넘어서 아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차별을 없애자는 법인데 왜 뭐가 문제냐고요? 과연 이 법이 이름처럼 착한 법일까요? 이 법이 없으면 동성애자 인권이 유린되는 걸까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성도와 양심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며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 악법이 없어도 동성애자 인권을 각 개별법이 꼼꼼히 보장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개별법이 보호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물으시겠죠. 간단히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18개의 개별법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이 법들은 뭐냐면요. 수많은 개별법이 있고 각각의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차별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개별법만 나열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미 수많은 개별법이 차별금지 법률이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아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추가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처럼 시설 이용, 교육, 고용, 재화, 공급 상당히 좁은 범위만 국한시켜 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 영역이 그렇게 좁은 걸까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고용과 교육, 재화, 공급, 시설 이용 이 법들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동법, 교육기본법, 계약법 그 다음에 각종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 개별법이 아주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 영역은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 내 영역이면 우리가 사실상 생활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는 실상은 탄압하는데 악용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절대 과하지가 않은 것이죠. 자, 차별금지법은요.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걸 인권화시키는 겁니다. 요거 그냥 쉽게 몇 가지만 풀어서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차별입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만드는 게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어가지고 앞으로는 성 구분 없이 그냥 수많은 성, 뭐 발전하다 보니까 52개 젠더가 있다고 하는데 52개 젠더가 다 이용하는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평등이냐 이거죠. 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요. 텍사스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살 아들이 성전환을 한대요. 아빠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20살이 아니에요. 7살이에요. 7살. 7살 어린애가 충동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편결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요. 아니 영국의 사례도 있지만 캐나다 한번 볼까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이요. 부모가 역시 성전환을 반대했는데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장려 양육을 금지했어요. 이게 뭐 때문이죠?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당,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형사처벌이나 그런 과격한 처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정의당에서 말하는 그리고 광고에서 엄청나게 요즘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처벌 문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만든 법조문 안에 없어요. 뭐가 없다는 말인가요? 형사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우리 조용길 변호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냐? 실제로는요, 해석과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해석과 적용. 자, 형사처벌은요, 기관이요, 경찰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의적으로 100명의 판사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수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한 개인 판사가 나는 그거를요 해석 적용하는데요 금지사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예를 보면은요,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예가 있죠. 그 중에서 아케그린 목사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예는요, 여기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소개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기에 열거된 이 많은 사건들, 이거에도 차고 넘치는 것들 우리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처음에는 아주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국소화시켜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종교인과 양심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죠. 이처럼요,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요, 단계적인 개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캘리포니아주에서요, 1959년도에 처음 이 법이 발의됐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만 포함한다. 누구나 동의하죠. 현대인이라면. 아, 그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스텝 2. 1984년도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해석 적용입니다. 어떤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법조문상의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일 뿐이다. 즉 성적 지향도 포함된다. 해석 적용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도에는요. 아예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법조문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성애 중에서 성적 지향 하나만 한번 볼까요? 자, 원스텝. 성적 지향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동성혼이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 스텝 다음에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자폰, 중혼, 난혼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합법화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제도를 파괴하게 되죠. 또 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네가 그냥 느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죠. 그 다음 스텝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성별이라는 이분법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 사회적 성 이것이 이제 도입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영국의 법제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07년도에 평등법 시행령 제정하고 그 다음에 혐오금지법, 제2차 평등법, 동성혼인법 제정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동성혼인법 제정. 2013년도 여기서 멈춰있는데 다음 스텝은 어딜까요? 2020년이나 2021년에 가서 5만 가지 합법하지 않을까요? 뭐 동물이랑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두 사람 2+2가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5만 가지가 다 합법화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있는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외국의 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기망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월 11일 날 국가인권회장과 한교총이 대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반대 설교에도 처벌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 자리에 있었던 조영길 변호사님이 얘기했습니다. 2005년과 2016년에 국가인권회가 채택한 보고서는요. 동성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전부 차별로 간주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인권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잠시 침묵하다가 네 맞습니다. 차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벌을 안 한다? 앞에서 보셨듯이 누가 처벌기관인데요. 형사처벌은요 법원이 하게 될 거고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는 국가위원회조차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처벌의 영역이 한정돼 있다. 앞에서처럼 뭐 4가지 영역 좁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굉장히 넓고요. 특히 광고라는 영역은요 진짜 영역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보자 불이익에 한정한다는 건 형사처벌 말하는 거예요. 형사처벌은요 제보자가 직접적 불이익 받을 때만 한정할게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 제보자 불이익에 정신적 고통도 포함이 되는데요. 한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합니다. 혹시 동성애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발 그 죄에서 돌아오세요. 치료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들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고통받았어요. 국가인권회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거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제보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장로님께서 점잖게 타이르셨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장로님을 상대로 해서 난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강제금, 심지어는 형사처벌, 심지어는 뭐 손해배상금 다 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보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처럼요,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거에 진짜 이리의 발톱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마치 우리나라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제보자 불이익만 형사처벌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그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라는 통념이 있으면 이 법에 만약에 저촉이 되면은 징벌적으로 그거에 2배 내지 5배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2배 내지 5배. 그리고 이거는요, 미니멈이 500만 원이에요. 개인당 5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그들이 의도성 있게 집단적으로 들어놓고 우리 고통받았습니다라고 집단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웬만한 교회는요, 5억, 50억 맞으면 아주 그냥 초토화되는 거고요. 제 아무리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명성교회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뭐 10,000명, 10만 명 손해배상 해버리면요, 그냥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기억이 나죠. TV에서요, 이인영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재 통일부 장관이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는데 4.15 선거가 끝나고 나면 향후에 한국교회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재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시건방지고 뭐가 생뚱맞고 그러죠. 아니 원내 총무인데 왜 종교계를 왜 재편한다 만다 그런 소리를 자기가 할까요? 뭐 교단의 어떤 뭐 교총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시건방지네, 교만하네, 진짜 말도 안 되네, 아이고 저러니까 공산주의자지 막 이랬는데요. 자, 정의당에서 발현하는 이 법을 보고 이 법을 온 미디어가 다 선전하는 걸 보니까 딱 이 생각이 들죠. 이거구나. 한국교회 초토화시키고 다 좌파 목사로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북한의 봉수교회 같은 교회들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